저희는 PC방보다는 오락실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게임 배경이 2차 대전 직후예요. 일종 SF인데 그 CANY라는 이 비밀 조직이 막 세계를 공격해 오는 그런 설정이고 이게 바로 이제 그 P-38 라이트닝입니다. 그 태평양 전선에서 약 1,700기의 공중전 격추를 기록했고 중국, 버마, 인도 전선에서 157기의 격추를 또 기록을 하고요. 또 기체죠. 다 보시면 바로 이제 아십니다. 하여튼 온갖 영화에 드라마 진짜. 신덴이라고 신덴이라는 이 녀석인데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당연히 이제 독일에서 전기관을 거쳐 사용했던 그런 기종이고 34,000대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은 사실은 전투기보다는 폭격기 만능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폭격기가 전투기만큼 속도가 빠르다면 이 전투기를 따돌리고 폭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투는 전투대, 공대공, 공대 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1930년대 후반에 영국의 이제 블레민 폭격기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시제기가 선보인 속도가 시속 423km였어요. 물론 이게 이제 아까 P-38 이런 것보다는 느리지만 그 당시 이제 전투기 웬만한 전투기에 버금가는 이러한 속도를 갖추게 되니까 승전국들이 더욱 폭격기에다가 더욱 이제 힘을 쏟게 된 거죠. 근데 독일은 어떤 생각을 했냐? 달리 이 단엽기 날개 하나인 단엽기만 제작을 하면 이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이걸로 폭격기를 요격해서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유럽의 이제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에 독일의 이제 BF-109E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폭격기보다 시속이 최소 한 100km 이상 빠른 속력을 기록했던 겁니다. 예, 등치 큰 폭격기 잡아먹기는 딱 좋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메서시미트 이게 처음 실전 배치된 건 언제쯤일까요? 1936년에 일찍 배치가 됐는데 이때는 2차 대전 때가 아니고 당연히 이 스페인 내전에 스페인 내전 게르니카를 그렇죠. 유명하죠. 영화 게르니카 맞아. 영화 게르니카 얼마 전에 나오면 거기서 그 폭격하는 게 독일군 비행기거든. 스페인 내전에 독일군 비행기가 막 나와서 폭격하나 했는데 이 내전이 발발하니까 히틀러가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공군을 파견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융커스 52인가요? JU-52 이런 수송기를 보내고 했는데 전쟁이 격화되니까 전투부대를 참전을 시키게 되죠. 그때 이제 24기의 BF-109 메사슈미트가 실전에 투입이 됩니다. 근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스페인 상공에서 아까도 등장했던 아까 이제 중국에서 썼던 그 소련의 I-15, I-16 이 전투기들이 독일 수송기를 공격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메사슈미트가 나가서 이들을 격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15, 16은 이제 아까 영전한테도 당하고 제로선한테도 당하고 메사슈미트에도 당하는 역할로 등장을 하는 거죠. 동네부 비슷하게. 그럼 나름 괜찮은 전투기였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또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1939년에 9월에 폴란드 침공,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발발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1940년 초에 스칸디나비아 전투, 요럴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침공, 요럴 때 공중을 장악하는 이제 나치 독일의 대표적인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메사슈미트는 또 에이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전투기로 유명한데요. 에이스? 에이스 우리가 뭐 그냥 에이스 하잖아요. 근데 에이스라는 게 원래 전투기 조종사 중에 적기를 많이 격추한 사람을 에이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광범위하게 이제 쓰지 않습니까? MC중 에이스, 전 MC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보통 이 5대 이상의 적기를 격추하면 에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레벨이 완전히 다른데 100대 이상을 격추한 에이스는 슈퍼 에이스라고 칭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1차 대전 때부터 사실은 아주 되게 원시적이고 초보적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공대공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에이스가 출연하고 우리 영화도 보면 복역기 또는 날개 3개 달린 삼역기들이 이렇게 공중전 벌이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헬멧 쓰고 스카프 메고 다니면서. 뭐 이런 이제 그 도구 파이팅의 이제 이른바 근접전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파일럿의 스킬, 실력, 기술이 이제 중요해졌고 여기 플러스에서 이제 전투기 성능도 당연히 뛰어나야 되는 거고. 근데 메서슈미트
BF109가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뛰어난 점들이 많으니까 에이스를 많이 배출했는데 정말 이건 거의 믿기 어려운 정도 얘기인데 슈퍼 에이스만 100명이 넘게 배출을 했다고 108명을 배출했다고. 그러면 아니 100개 이상을 잡아야 그러니까 에이스인데 100명이면 100 곱하기 108이면 10,000대 이상을 격추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전투기죠. 그러네요. 확실히 하여튼 그 당시를 보면 독일군 입장에서 대단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근데 그 슈퍼 에이스 중에서도 스페셜 슈퍼 에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파일럿일지 제가 본방 가사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격! 적기 발견! 조준! 격추! 성공! 게임 속에선 내가 바로 슈퍼 에이스! 적기를 발견하고 격추할 때 그 쾌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실제 전장은 게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데요. 공포의 전장에서도 마치 게임을 하듯 전투기를 다룬 조종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은 슈퍼 에이스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은 적기를 떨어뜨린 사람은 독일 공군 에리히 하르트만입니다. 무려 352대를 격추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은 이분이 아닙니다. 바로 서부전선 최고 에이스로 불린 한스 요아힘 마르세유인데요. 비록 하르트만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158대의 기록을 세우지만 그가 격추한 기체는 모두 영국 전투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루 동안 17기를 격추했다는 사실. 게임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을 그는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스 요아힘 마르세유는 프랑스계 독일인으로 1919년 12월 13일 베를린에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붉은 남작 리히토펜의 일대기에 감동받아 항상 비행기 그림을 그리며 하늘을 동경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18세가 되던 1938년 독일 공군에 입대하게 되죠. 그러나 마르세유는 개성이 강하고 반항아 기질도 다분했습니다. 군 특유의 엄격한 규율에 잘 적응하지 못했죠. 무수한 기행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비행 시범에서 대열을 맞춰야 하는데 갑자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상상의 공중전을 펼치는가 하면 훈련 중 전투기를 몰고 갑자기 이탈!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농장에 불시착해서 급히 볼일을 보고 왔답니다. 게다가 참 잘생겼습니다. 여자들이 가만히 내버려뒀겠습니까? 복잡한 여자 문제로도 말썽을 일으켰겠죠. 그는 품행불량 조종사로 낙인 찍힙니다. 결국 1941년 2월 다른 부대로 전출되는데요. 말이 전출이지 퇴출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가 새로 몸을 담게 된 부대는 바로 운명의 부대 JG-27 전투비행단 1연대. 이 부대는 롬멜 장군을 지원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말썽꾸러기 마르세유는 피나는 수련을 하게 됩니다. 1941년 9월 초부터 영국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연일 놀라운 전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2년 9월 1일 하루 동안 영국 전투기 17기를 격추하는 기록을 달성하죠. 첫 출격에서 11분 만에 4기, 두 번째 출격에서 불과 10분 만에 8기를 격추, 마지막 세 번째 출격에서 5대를 격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적기 한 대를 격추할 때마다 평균 15발에서 20발의 탄환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독일 공군의 기록에 의하면 마르세유는 복무 기간 동안 영국 기관을 상대로 총 158기를 격추했습니다. 이 중 151기는 북아프리카 전장에서 18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올린 성과였죠. 그렇다면 마르세유가 이토록 놀라운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독특한 전술에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공중전 교리는 적기의 후방에서 고속으로 강화하며
공격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마르세유는 이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의 기술을 연마하는데요. 당시 영국 공군은 독일의 BF-109에 대응하기 위해 러프베리 원형진이란 방어 전술을 구사했는데요. 이에 독일 공군은 보통 일격 이탈 전법으로 대응했죠. 그런데 마르세유는 달랐습니다. 원형진을 따라 선회하면서 급강화와 급상승을 반복하며 현란한 조종술로 원형진을 깨트린 거죠. 자신의 위치가 적개의 후방이 아니더라도 위쪽, 아래쪽, 정면 가리지 않고 어느 방향에서도 적기를 일격에 명중시킬 수 있는 기술이었죠. 그리고 적기의 사각지대로 접근해서 적기의 예상 진행로에 사격을 퍼부은 건데요. 디플렉션 슈팅, 편차 사격의 강자였던 겁니다. 그가 늘 편대를 벗어나 동료들의 기체를 상대로 상상의 공중전을 펼쳤던 것이 도움이 됐던 걸까요? 그는 어느 날 동료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데요. 바로 나 감 잡았어 란 말이었죠. 마르세유는 이 말을 던진 직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공중전의 대가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1942년 9월 1일은 그에게 최고의 날이었죠. 하지만 하늘의 여신이 그를 질투했던 걸까요? 9월 30일 마르세유가 기지로 귀환하는 도중 기체가 결함을 일으킵니다. 그는 낙하산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죠. 하늘에 마르세유가 있고 땅에 롬멜이 있는 한 아프리카 군단은 패하지 않는다.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마르세유가 얼마나 추앙받았는지 보여주는 말이죠. 나치는 그의 성과를 선전 도구로 쓰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치의 별이 되고만 마르세유. 그가 되고 싶었던 진짜 별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세유한테 1942년 9월 한 달은 정말 운명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천재성이 또 빛나는 작품으로 남지 않았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운명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에이스 관련 첨언하자면 이 에이스는 사실 독일에서 제일 많이 배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1위부터 154위까지 격추항의 주력기가 바로 메사슈밋 BF-109였다. 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신화를 만들어낸 전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었다고 그러는데, 독일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 훌륭한 기종입니다. 그러네요. 슈퍼 에이스가 100명 이상이 넘더라고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무기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과 방패. 항상 뭐가 등장하면 마수라든지 천적이 이제 등장합니다. 뭘 얘기하실지 알겠는데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스피트파이어입니다. 아, 스핏파이어. 예, 바로 이 친구입니다. 뭐 하여튼 친숙하신 분도 많을 거고요. 평범하게 생겼죠. 네. 날렵하게 생겼죠. 이렇게 또 이렇게 적인 걸로. 편애를 이게 전투기죠. 저거는 좀 아니 이렇게 딱 때깔은 이게 좋아요, 솔직히. 아니, 때깔은 좋아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거 보세요, 벌써 어떤 게 더 날렵하고 전투기처럼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가 칵핏 앞에 이거는 좀 다른. 이게 나중에 나온 건가요? 이게 나중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나중에 나왔다고 할까요? 확실히 여기에 좀 신상 필이 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실 때는 사실은 이걸 고르셔야 돼요. 1945 스트라이커즈 게임을 할 때는 왜냐하면은 이 서브샷이 적기를 관통하는 위력이 있고 서브샷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포메이션 어택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래서 좀 만능적인 그런 기종이다 해서 혹시 게임을 하실 분이 계시면 이걸 골라서 하시라.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비행기 그렇죠. 실제 타실 때는 아까 메세골 타신다고 하는 게임 쪽에서는 이걸 잡아라. 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스피파이어 좀 볼까요? 네, 이제 실제 전투기는 아까 보여드린 이 형태고요. 그다음에 게임 속의 기체는 이겁니다. 뭐 유사한 형태로 돼 있는데 위에서 보시니까 날개 참 못생겼죠. 그죠? 좀 너무 둥그란데요. 슈퍼마린 스피파이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님께서 아무리 디스를 하셔도 이게 별명이 뭐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펠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영국인들이 붙였겠죠. 뭐. 그래서 자칭. 이 하여튼 그 2차 대전
중 영국이 낳은 걸작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인들한테는 뭐 불멸의 전투기다 이렇게 불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영국인들이 정말 이거를 사랑하고 어떤 점에서는 리스펙트, 존경까지 하는데 왜?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에서 영국을 구해낸 전투기가 바로 이 전투기다. 영국을 구해낸 무기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이 아시다시피 2차 대전 개전 초기에 파죽지세로 프랑스까지 점령하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940년 5월 20일 그 영화화도 됐습니다만 이 연합군이 덩케르트까지 몰려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수십만 명이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반격의 어떤 보면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 영국이 프랑스에 보낸 지원군, 원정군이 한 30만 명 가량이나 됐대요. 근데 이 병력들의 상당수가 덩케르트까지 밀렸으니까 어떻게든 구출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민간 선박들이 덩케르트 해안으로 구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도 연출이 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반대죠. 공격을 해서 몰살을 시킬 수 있는 저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습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각종 전투기, 뭐 BF-109라든지 이런 전투기들을 출동을 시켜서 이제 공습을 하는데, 근데 뭐 아주 적극적으로 뭐 수십 대, 수백 대가 뭐 공격하고 뭐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 간헐적 공습을 하는데 그때 이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이 독일 전투기를 잡는 구세주로 나타난 게 영국의 스피드파이어였습니다. 네. 뭐 덩케르트 영화에서도 하여튼 그게 또 그 해안가 장면, 뭐 배 장면, 그리고 이제 항공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진짜 딱 아마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 그래서 근데 그 첫 실전은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덩케르트가? 그렇죠. 일단 덩케르트 얘기를 조금 하자면 많은 굉장히 멋있게 하시지만 사실은 저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살려보내는 패해가지고 도망가면서 겨우 구출 작전이죠. 작전에서 겨우 이제 도관에 든 쥐라 그러지 마세요. 살아서 도망가는 걸 도운 정도,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뭐 큰 의미를 정말 뭐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쟁사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저게 뭐 독일을 공격해가지고 뭐 독일을 이기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스피드파이어의 첫 실전이 이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아니 그 오늘 작가님 써준 각본은 대결 모드가 아닌데 자꾸 도발을 하시네 지금. 저는 그냥 그 느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본과는 나는 그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1939년 10월에 포스만의 독일 루프트와페 융커스 JU-88 폭격기 편대가 떴어요. 정밖에 있던 영국의 해군 선박을 노린 겁니다. 이때 스피드파이어가 이제 최초로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잘 막아냈어요. 근데 역시 크게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이 JU-88 같은 경우는 최대 시속이 470km 정도인데 스피드파이어는 590km입니다. 일단 훨씬 빠르죠. 속도도 속도지만 당시에 독일군의 호위기가 따라붙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폭격기 편대. 그러니까는 사실 쉽게 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꽁으로 먹는 상황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JU-88 폭격기는 이후에는 굉장히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독일 공군이 운용한 폭격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가 생산된 걸작인데 또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피드파이어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막아내긴 하지만 아무튼 훌륭한 폭격기고 어쨌든 이때 스피드파이어의 승리는 쉽게 얻은 승리. 그렇죠. 호위기가 없었다. 그러니까요. 폭격기만 단독 작전이었으니까 노출되면 진짜 그렇죠. 안타깝게도 딱 뭐 희생되기 좋은 상황. 아까도 이가 나왔지만은 이거는 뭐 그냥 꽁으로 먹은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본의 아니게 이게 원쌤의 스피드파이어 디스 계열에 제가 동참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있어요? 그 지우고 싶은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흑역사가 뭔데? 최초의 이제 격추 기록인데 그 우리가 이제 축구로 따지면 자살골을 넣었다고나 할까요? 자살골이요? 예. 1939년 9월에 이제 제74 비행대대 소속의 스피드파이어 편대가 같은 영국 공군 소속 56 비행대대 소속의 또 허리케인이라고 당 전투가 있는데 유명한 비행기 아닙니까? 허리케인 2대를 적군인 줄 알고 오인해가지고 격추시켰다고 팀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JU-88 장악기 한 달 전에? 그게 최초의 격추 기록이에요. 스피드파이어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자살골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전 상황에서 보면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지상군의 경우도
5인 사격으로 그 프렌들리 파이어 그게 뭐 예. 그거는 왜 그 비행기도 그런 게 사상케 있나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공중전의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생겼고 그래서 이 전문용어로 피하 식별 장치라고 그러는데 예.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주는 장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예. 제로산도 이렇게 막 일장기 비슷한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구별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좀 어떤 기술적으로 피하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됐나 보네요. 일단 뭐 이 피하 식별 장치란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레이더 개념으로 많이 예. 돼 있죠. 항공기나 선박이나 전차나 뭐 지상 레이더 기지 등에 설치를 해서 아군을 구별하는 장치인 건데 지상 혹은 요격기로부터의 질문기와 장치 내 응답기로 구성이 돼요. 질문기가 무슨 물어요? 뭘? 그러니까 아무 뭐냐? 듯이. 뭐냐? 예. 그쵸. 예. 암고 있잖아요. 파랑 닭다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는구나. 예. 뭐 그런 식의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꼭 뭐 말로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국 고군에는 당시에 이제 자기들끼리 통하는 소통법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발전된 상태는 당연히 아니었으니까 좀 초보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각 전투기에서 이제 사전 설정해둔 신호를 기지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정해둔 비행 대여를 하면서 이제 관제 기지와 소통을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썼는데 이후에 이제 레이더는 도입이 되는 거고요. 레이더가 도입이 되면은 이제 이미 사용했던 이 신호들하고 레이더 이 시스템을 통합을 해가지고 로버트 왓슨이라는 사람이 1935년에 특허 출원까지 해요. 그 다음에 38년에는 전투기에 반사반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 그 암호 신호를 식별하는 정보로 바꿔서 반사를 하면 이 관계기지 레이더 화면에 전투기의 등록 정보가 뜨는 그런 방식이었다는데 근데 막상 이게 하늘의 원체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서 실용적이지는 못했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메서시미츠와 스피파이어가 언제 싸운지 아까 뭐 JU-88이랑 붙고 스피파이어는 아니면 같은 편의 허리케인이랑 뭐 그런 거 말고 두 이 기종이 붙는 거는 언제입니까? 사실 이제 덩케르크 상공에서 이제 투입되어 있던 거는 그야말로 이제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죠. 맛배기 정도. 근데 그때 이제 독일군이 스피드파이어를 보고 야, 쟤 간단치 않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붙은 거는 1940년 7월부터 뭐가 벌어지냐면 그때 유명한 영국 본토 항공전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 히틀러가 이제 영국까지 다 점령하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영국 빼고는 다 유럽 쪽에 대륙은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된 거예요. 예, 뭐 저쪽 소련 쪽 빼고 거기 이제 상륙을 하려면 도보 해협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상당한 이 시간과 노력 또 리스크가 있는 거죠. 또 뭐 공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제 공군력을 활용한 이제 공습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다 사자 작전이라고 합니다. 시라이언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본토 공격 작전을 이제 펴게 되는데 이에 대응해서 당연히 영국은 이제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독일 공군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요격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최초 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전이 벌어지는 뭐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영국의 이제 전투 패턴을 보면 이 독일이 이 폭격기를 출동시키면 그 허리케인이라는 전투기가 주로 폭격기를 노리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메사슈밋이 허리케인을 잡으려고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스피트파이어가 출동을 해서 메사슈밋을 공격을 하고 메사슈밋을 유인하는, 그러니까 호위기를 떨어뜨리는. 그러면 아무래도 허리케인이 폭격기를 공격하는 게 더 쉽겠죠. 네. 호위 전투기 없는 폭격기는 아무래도 움직임도 둔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밥인 거죠. 아까 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전투 밥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스피드파이어와 메사슈밋이 맞붙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한마디로 뭐 두둥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그 뭐 결과는 나왔죠 사실. 결과는 나왔는데 그 전에 각각 이제 뭐 능력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선의 능력 뭐 200, 400 그 말씀도 나눈 적이 있는데 선의 능력 이런 거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까요? 선의 능력은 스피드파이어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아 좋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 네. 이 엔진 출력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회를 하다 보면은 튕겨나가는 이 사이드 슬립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었어요. 스피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BF109는 선회력이 약간 열세이긴 하지만 수동 플랩을 잘 사용해서 이게 페달로 아마 당시에 이 작동시켰을 겁니다. 이 플랩을 잘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 근접한 정도의 선회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종합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죠. 사람이 조종을 잘하면 네. 따라갈 수 있다. 비등비등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수평 비행 속도의 경우 보면 스피드파이어 NK2형 같은 경우 메사쇼밋보다 한 15km 정도가 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동력이 좋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날개가 아까 사진에서 보시처럼 이제 타원형. 이렇게 생긴 거 아까 좀 약간 좀 뭉뚱거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이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면 기체 양력이 1에서 2% 정도 증가한다는데 이 대목에서는 원쌤께서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건 뭐 날개가 일단 크고요. 네. 날개가 일단 크고 그다음에 이제 유선형으로 전반적으로 둥글게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저항을 위아래 따로 다, 받게 되고. 예. 그래서 뭐 복잡한 설명할 것 없이 네. 양력이 커지는 거는 뭐 당연한데 보기에는 좀 별로죠, 그죠? 네. 좀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산업 디자인 쪽으로 보면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가장 아름다운 플롯 비행기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또 그럼 이제 다른 선의 능력 이쪽이 좀 죄송합니다. 네. 비슷비슷하고 그다음에 수평 이동 속도는 뭐 좀 나은 것 같고 예, 스핏이 15km. 예. 예, 사람이 빨리 뛰면 15km. 이게 무슨 통과. 예, 이제 대결하자면 좀 낫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능력은 또 뭐가 있죠? 강한 능력. 강화, 이거. 예, 강한 능력의 경우도 이게 엔진이 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스피파이어가. 예. 그래서 근데 독일의 경우는 이제 유무 엔진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는 강한 능력을 좀 뒤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인정을 바라해 주시네요, 이건요. 예, 이거는 뭐 뒤진 정도가 아니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그 사실 보도를 요거 보도 못합니다. 예. 예. 일단 BF109가 우세하다는 말씀은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바와 같고 특히 스피파이어 엔진이 멀린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초기에는 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급강하를 하게 되면 연료가 공급이 안 됐어요. 연료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엔진이 꺼집니다. 아니 강하는 소리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엔진이 꺼져요? 엔진이 꺼져요. 조정은 어떻게 한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글라이더 같이 조정을 해야겠죠. 네. 무슨 문제냐면 차도 가다가 엔진이 꺼지면 제일 문제입니다. 엔진이 예. 터져야 뭐 뭘 조정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항공기용 연료 계통은 뭐 이 자동차용 가솔린 엔진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연료가 그 중력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고 이제 유입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근데 급강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유낙하라는 상황이 됩니다. 자유낙하, 이거 이제 좀 물리학 용어예요, 사실은. 자유낙하 상태가 되면 이 내부가 어떻게 되느냐? 무중력이 돼요. 예,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은 왜 이런 영상 보셨을 거예요. 그 747 같은데 사람들이 잔뜩 타고 있다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려오면은 그 속에서 무중력 경험한다고 공중에 둥둥 뜨고 스티븐 호킹 같은 분도 그런 거 체험하셨잖아요. 그 우주 무중력 그런 상품도 있어요. 심지어 관광 상품도. 과거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우주선 쏠 때, 로켓 네. 쏠 때 이 무중력 실험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수송기 그렇죠. 띄워가지고 네. 거기서 무중력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소련도 하고, 그렇고. 지금은 또 심지어 뭐 관광 상품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돈 주면 이거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돈 받고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예. 자유낙하하면 무중력이 된다. 무중력이 된다는 말은 아까 중력으로 흘러내렸어야 되는데 이 연료가 공중에 떠 있단 말이죠. 안 흘러내려요. 그래서 엔진에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요. 이런 문제를 스피파이어 엔진이 멀린 엔진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한마디로. 크리티컬한데요? 아니 급강하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투기인데. 서로 간에 이제 급강하를 하고 뭐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네. 이 공중정 상황에서 엔진이 꺼지는 겁니다. 야, 나 엔진 끄고 갈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심각한데요, 이거? 다시 켜지지도 않을 테고 엔진 똑같은 이유로. 이제 스피드파이어도 전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제로지 다이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극강화 돌입 방식의 경우에만 이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고도를 유지하다가 극강화 들어갈 때 조종관을 밀어서 기술을 낮추게 되는데 이때 관성 영향을 갑자기 받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기술을 천천히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체를 180도 뒤집고 하강을 하면 무중력이면 엔진을 들어가겠네. 이게 기름이. 엔진이 단절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스킬이 있는 조종 능력이 뛰어난 조종사라면
이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술 능력을 가진 조종사가 얼마나 있을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빙판길에 차 미끄러지면 그쪽 방향으로 이거 틀지 말고 반대쪽으로 틀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근데 여기 요즘 그런 무슨 장치가 잡아주잖아요. 무슨 BS만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가 운전 똑바로 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시행착오 겪으면서 노하우가 생기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종사들도. 많은 비행경을 갖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냥 추락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전투 상태에서 180도로 뒤집어 가지고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고 이게 실제로 이 말이 그렇지. 그냥 이 엔진의 결함을 어떤 그 인간의 불가능한 능력으로 때우겠다라는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방금 유 기자님도 스스로 자인하셨지만 유 기자님 잘못은 아니니까 뭐 이게 물론 뭐 메셔스미트도 앞서 뭐 수동 플랩으로 어떻게 잘하면 무슨 뭐 선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기술적으로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참 그 파일럿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하강력 얘기를 했지만 메사슈미 특히 E3의 경우에는 상승력도 굉장히 우수해서 스피파이어를 훨씬 능가했다. 그래서 상승도 잘하고 하강도 잘하고 이 공중전은 3차원적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선회력 이런 거는 수평적인 부분이지만 상승, 하강 이런 부분에서 강하기 때문에 메사스미트 BF109가 훨씬 우세했다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거죠. 뭐 함정도 마찬가지고 전차도 마찬가지고 엔진이 멈추면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많죠. 전투기 경우는 이거는 더구나. 우리 심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엔진이. 아니 전차는 엔진 고장나도 그냥 멈춰서면 그만이지만 그렇죠. 거기다 쏘면 되는 거니까요. 전투기는 그냥 추락해버리니까 이건 뭐 치명적인 건데 그래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잘못하면 이게 슈퍼에이스 배출 기록이 독일이 아니고 영국으로 바뀔 뻔한 뭐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바뀔 뻔, 그러니까 안 바뀐 거 아니에요? 뻔이죠, 뻔. 뭐냐면 영국 전투기에 BF109 그 연료 펌프가 장착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가서 그 007 이렇게 갔구나. 2차 대전 직전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비밀리에 이제 현지에 있던 영국 항공 기술자에게 소프가 하나 왔는데, 근데 이게 뭐냐 BF109의 연료 펌프였던 거예요. 근데 이 기술자가 또 감각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걸 영국 대사관에 바로 보냈답니다. 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대박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엔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엔진 모델이 아까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 보면 언론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특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이 친구가 보내면서 이 중요한 물건을 일반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망실이 돼버렸대요. 등기를 보냈어야 되는데 일반으로 보냈구나. 그것도 이제 속달로 보내든지 그러니까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1941년 3월 무렵에 여성 항공 엔지니어였던 베아트리스 실링이 미스 실링이 오르피스라는 이러한 뭐 장치를 개발해서 아까 그 멀린 엔진의 그런 문제를 임시로 해결하긴 했지만 개량형에서는 직분사식을 채용하면서 이제 완전히 끝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익스트레이트 이게 이제 영국 봉투 항공전이 거의 끝날 무렵 그래서 늦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진짜 오늘 그 꽁이란 말씀 주셔도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요한 펌프 샘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역시 중요한 거는 등기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기동력 같은 거 말고 또 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펀치, 화력, 무기 그건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펀치력인데요. 스피스파이어는 날개 양쪽에 4문씩 총 8문의 브라우닝 기관총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BF109의 경우는 20mm이긴 하지만 기관포 2문 그리고 기관총 2문을 장착을 했죠. 근데 이 스피파이어에 굉장히 많은 기관총을 달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되게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8mm나 그 이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그냥 기관총 정도의 구경이에요. 그러니까 7.61mm 기가 이제 AK-47 이런 구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이 그렇지 1cm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작은 걸로 사람을 쏠 수는 있어도 이걸로 이제 비행기를 쏘면은 그냥 요만한 구멍 하나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BF109는 장갑이 나름대로 튼튼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관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관통을 해도 진짜 요만한 구멍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요.
앞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BF109 우리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치 독일은 좀 그렇다면서요. 메사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기관포가 이제 20mm이기 때문에 2cm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를 이제 BF109 E2형부터 20mm 기관포를 장착을 했는데 요게 이제 스핏파이어에 맞게 되면은 정말 이만한 구멍이 숭숭 나게 되는 거라 전혀 그 아까 펀치력 말씀하셨는데 펀치력에 있어서는 메사슈미트 쪽이 훨씬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메사슈미츠가 훨씬 좋은데 뭐 이거 뒤집을 만한 결정적 한 방 없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무기가 있어도 제대로 봐야 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전투기에 레이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준이 중요한 조준. 눈으로 조종사 눈으로 보는 게 잘 보는 게 이제 중요한데 스피드파이어가 그러면 저는 월등 우세하다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왜? BF109의 경우는 캐노피 조종석이 사각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종석에서 보면 딱 정면만 제대로 보이고 나머지 좌우 그다음에 뒤쪽은 이 시야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사각 형태의 그 프레임이 강철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리는 거죠. 조종사의 그 시야를 가리는 거고. 근데 스피드파이어의 경우는 소위 이제 말코명 패노피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넓은 시야를 자랑을 했습니다. 앞에 이런 형태의 이제 캐노피 조종석 갖고 있어서 시야가 넓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선견 먼저 보는 거죠. 저걸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유리했다. 그리고 이런 조종석 영향을 받은 게 P-51 그 머스탱이나 아니면 P-47 썬더볼트 이런 전투기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아주 센 비행기 두 종류가 제대로 붙었네요. 전투기의 능력은 좀 비등하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계속 이제 메사슈미트를 밀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파일럿 능력 당시에는 특히 파일럿이 얼마나 우수하냐 그리고 이 독파이트에서는 누가 먼저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느냐 이런 게 사실 승패를 결정을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영국 본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 성과를 냈던 결정적인 숨은 비밀 병기가 또 있었어요. 그건 바로 레이더 설비죠. 영국 공군은 일명 다우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방공망 체계가 구축이 돼 있었거든요. 독일 공군의 공습을 예상을 하고 기술 개발에 일찍 매진을 했던 결과인데 일단 독일 공군기가 영국 영공에 접근을 하면 동남부 해안선에 설치되어 있는 이 레이더의 전파탑에 신호가 잡혀요. 그럼 이제 적기가 영국 내로 그 다음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안선에 배치되어 있던 관찰 요원들이 실제로 망원경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런 첩보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공군 사령부 작전 상황실로 통보를 하게 되고 상황실에서는 이제 수집된 첩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진짜로 공격을 해오는 거다 해가지고 출격 명령을 내리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덕도 사실은 영국 공군은 많이 받습니다. 네. 총체적인 그 전력이 막 이판사판 아닙니까? 영국은 그렇죠. 분명히 올 게 뻔하니까 레이더 박은 거 이게 결정적이네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명품의 경우는 생명력이 길잖아요. 무기도 마찬가지. 명품 무기들은 생명력이 깁니다. 스피드파이어가 이제 결작이었다는 것은 그 활약한 기간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활약한 기간? 네, 제트 엔진을 단 제트 전투기가 들어서기 전까지 스피드파이어가 주력 전투기로 활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도 사실 아까 우리가 스피드파이어도 제로센이 많은 전투기 얘기를 했지만 이 스피드파이어처럼 생명력 길게 활약한 전투기는 드물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영국 공군을 정말 상징하는 그러한 걸작 전투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영국은 지켜냈으니까요. 네. 자, 근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기종은 아까 잠깐 언급되는데 이게 머스탱. 네. 네. 저는 좀 단순합니다. 우리도 무스탕. 무스탕이 머스탱 그거죠. 그렇죠. 약간 남자 무스탕 그 있잖아요. 저기 약간 털 같은 거 달린 옷도 그렇고 차도 약간 자동차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또 무스탕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 저는 일단 딱 보면 이제 무스탕입니다. 이 무스탕 요것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51. 네. 뭐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거야말로 유명한 유명하죠. 예. 너무나도 친숙한 이런 기체인데 프라모델도 여러 번 만들었고 여러 번. 게임 속에는 이제 이런 형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P-51D 머스탱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대전 이렇게 말기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를 받고 있고 태평양 정선은 물론이고 유럽 전선에서도 맹활약을 해서 제공권을 잡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이것도 꽤 많이 생산이 됐어요. 전체 한 16,766대가 생산된 걸로 기록이 됐고 2차 대전 이후에 운용이 됐죠. 우리 뭐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도 참전을 해서 북한 폭격이라든지 제공권 장악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고 또 우리 공군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전투기예요. 6.25 전쟁 때 우리 공군한테 사실 변변한 전투기가 없었잖아요. 연락기 정도만 축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부랴부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도입한 전투기가 바로 이 머스탱입니다. 이게 총 133대가 도입이 돼서 1957년까지 일선 주력기로 활약을 했고 제가 사실 이제 게임할 때도 그렇고 선택했던 그 라이트닝이 유럽 전선에서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질 못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원쌤이 그렇게 미시는 메시아춤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 독일 본토까지 왕복하면서 장거리 이 전투가 가능했던 이 머스탱이 또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독일 본토까지 왕복이라는 건 영국 기준인가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야 뭐 당연히 올 수 없는 예. 거고. 독일 공군과 공중전을 치르면서 이제 영국 공군은 자국의 스피드파이어하고 호커 허리케인 전투기만으로 이제 상대를 하다가 아무래도 좀 어렵겠다 싶었죠. 그래서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사에 주문해서 만들게 된 전투기가 이제 이 머스탱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주문을 해서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예요. 처음에는 고도가 높아지면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영국의 이제 유명한 엔진 제조사이자 자동차 회사인 롤스로이스. 롤스로이스. 예. 롤스로이스의 테스트 파일럿 중에 이제 로널드 하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스티브 파이어에 달린 우리 롤스로이스 엔진을 이제 머스탱에 달아보자라고 달았는데 그 결과 공중전의 성능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이 돼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굉장한 또 성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최고 속도도 엄청 빨랐는데 700km가 넘었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라이트닝도 빠르다고 그랬는데 666km 했잖아요. 666km 했는데 연료 탑재량도 많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무선 엔진까지 다 하니까 당연히 항속거리도 스피드파이어보다 이제 훨씬 길어지는 이러한 성능을 발휘했고 또 이제 날개 밑에 이 보조 연료 탱크를 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달면 항속거리가 이제 3,300km인데 그 정도면 이제 영국 본토에서 그 유럽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자랑을 했고요. 2차 대전 중에 총 9,000대가량의 적기를 격추 또는 파괴했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는 연합군 전투기 중에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무스탱 그 찾아보면 뭐 레시프로? 뭐 이런 말 나오는데 레시프로 전투기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 이거는요 레시프로 엔진이라는 거는 지금 자동차 엔진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엔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우리 기술 시간에 우리 옛날에 기술 시간에 공업 시간 기술 시간 있었죠. 그 사행정 사이클 기관 기억나세요? 힘들었어요. 저는 그 시간. 가정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이거 뜨개질도 했잖아요, 우리. 뭐 책받침도 만들고 양철로. 뭐 별별 거 다 했는데 어쨌든 그때 배운 자동차 엔진 그 구조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으면 내부에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연료가 이제 이렇게 유입이 되면 이 밸브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흡입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여기서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점화 플러그에서 전기로 불을 붙이죠. 불을 붙이면 이게 연료가 폭발을 하잖아요. 압축된 상태에서. 그럼 얘가 밀려 나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이 그 배기가 되면 여기가 진공 상태니까 이게 다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엔진의 이 피스톤은 상하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퀴는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줘야 되죠. 여기에 이제 이 장치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어도 들어가고 축도 캠축 뭐 이런 거 그런 게 들어가고 해서 이런 걸 이제 대충 우리가 남자분들은 대충 이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시프로라고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 레시프로가 특별한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네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대부분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장점은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단점은 뭐냐면 얘는 이제 상하 운동을 하는데 바퀴는 회전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 중간에서 변환이 일어나야 되는 데서 뭐 동력 손실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 어떤 무리가 온다던가 뭐 여러 가지의 좀 한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걸 쓸 일이 없지만 당시에 전투기들 중에서는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피스톤 시스템을 가지고 엔진을 프로펠러를 돌리는 시스템 이 항공기들이 꽤 있었는데 머스탱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과 비슷한 형태의 엔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 로터리 엔진이란 것도 있어요. 로터리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연료를 가지고 회전 운동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바로? 네, 바로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소수의 자동차에 사실 쓰입니다. 지금도. 일부 자동차 SUV 비싼 차인가요? 아니면 비싼 차죠. 비싼 차에 쓰이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엔진의 힘에 비해서 출력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슈팅 게임 속 전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소감 어떠십니까? 역시 전 194243밖에 안 해본 사람으로서 게임도 역시 참 많이 지나하고 있구나. 게임도 민속놀이, 스타크래프트가 민속놀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1942 진짜 갤러브 요즘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플레이할 수 있고 에뮬레이터 해가지고 방법들이 많은데 문방구 앞에서 조그맣게 할 수도 있고 진짜 거의 민속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머스탱이 참 걸작 전투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강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왜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였는지 그걸 새삼 제가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네. 머스탱이 훌륭하긴 하죠. 근데 역시 저는 이제 메사슈미트가 역시 훌륭한 기종이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기뻤고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흔하진 않았는데 이 라이트닝도 그 프라모델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심지어 몇 번 만들어 본 기억이 나는데 항상 이 뒤에 두 개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높이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등 뒤등 제대로 딱 안 서 있고 누르면 이렇게 한쪽 이렇게 되는 진짜 열받겠는데 안 맞으면 이거 안 맞아요. 이 순간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요. 제가 똑같은 경험. 예. 이거는 이 프라모델 만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난번 우리 윌리스 지프 얘기할 때도 했죠. 이게 앞에 유리창 이거. 예. 그게 이제 쉽지 않다고. 그래도 이게 이거 접어지는 거니까. 접어지는 거.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본드로 그냥 붙여버리고 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러면서.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1945 스트라이커스 슈팅 게임 속의 전투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즐거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전략 변수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얘기하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그 프라모델도 거기에서 이제 프로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나는 게 정말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든 그거를 설계가 잘못돼 있어도 깎아 붙여가지고 이게 수평을 만들어요. 근데 적당히 하다만 사람들은 그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도 그게 진짜 말씀하신 고수와 하수와.